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또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C 암호화폐 거래소가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업계는 CFTC 규제 승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도시를 목표한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 규제 방향 관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디자이 CEO가 리브라에 공식 가입한 기업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브라 연합은 현재 비자 등 27개 기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이슈인 벡트, 그 비트코인 선물 거래 테스트 시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 벡트의 선물 거래 시장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변곡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벡트 관련한 사안을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박승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우선 저도 이제 첫 번째 안건인 이제 벡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눈길이 가고요. 작년에도 엄청 이제 핫하게 떠올랐다가 이제 굉장히 연기가 되고 지금 1년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어서 흥미를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 의회 청문회도 좀 유의 깊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미국 쪽에 특히나 리브라라든지 뭐 벡트 거래소 등 많은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미국 의회 뭐 의원들도 지금 태도나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방향성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서 그게 아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벡트 관련된 사안 그리고 미국의 청문회 관련해서 주목하게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벡트에 대한 이슈, 특히나 이제 시범 서비스를 이제 돌입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연기가 되던 부분 드디어 이제 어떤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 보면서 최근에 뭐 몇 주 전에도 이제 리브라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 규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존의 제도권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 이슈죠. 이제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부산은 저도 여행을 가봤었는데 그쪽이 뭐 선물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부산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서도 이제 특히나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국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고 있는데 특히나 뭐 물류나 관광 뭐 공공안전이나 금융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뭐 ICO를 비롯해서 이제 암호화폐 발행이나 유통 쪽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국가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어떤 발전 가능성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또 벡트 관련한 이슈 굵직굵직한 또 사안이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국내 이슈로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된 점, 이 점 짚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세 분께서도 공통적으로 한 이슈에 다 같이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벡트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테스트 운영 시작한 벡트 기대 부응할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예고한 대로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출시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시장은 역시나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항들 대략적으로 먼저 정윤성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벡트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존에도 벡트 외에도 어떤 선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먼저 좀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끌었었던 거는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가 최초로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요, 특히나 현물 거래에다가 어떤 하루에도 매매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려면 레버리지, 즉 뭐 비트코인이 1% 오르더라도 레버리지 10배면 10%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레버리지의 시장을 좀 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시카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글로벌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했던 그런 선물 거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좀 많은 거래소들 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벡트에 대한 그런 서비스 소개가 또 이렇게 좀 관심 끌고 있냐면 벡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 자체가 좀 다른 거래소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IC가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증권이라든지 에너지 등 12개의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가장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내에서 지금 거래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암호화폐에 진출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금융기관에서 우선은 거래소를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증권 쪽을 중심으로 했던 거래소가 암호화폐에 진출한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들어옴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을 좀 섭렵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적으로 암호화폐를 했던 그런 거래소 단에서의 그런 서비스와 어떻게 또 뭐 대결이라든지 또 발전 방향이 또 생겨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기존과 좀 다른 전 세계의 좀 어떤 이목이 또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생 자체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른 벡트, 레버리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할 만큼 또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거래소들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요. 기존의 비트코인 상품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최서준 부상자님께서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IC의 이제 자회사인 벡트가 출시하는 그 선물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현물을 가지고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라는 것은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의 상품이 기본 상품인데 특이하게 일일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또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네. 선물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상품으로 파생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모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에서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만들었던 이 선물 거래 형태에서 과연 기관 투자자나 정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더 잘 가꿔가면서 규제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일 상품을 출시한다든지 파생 상품까지 또 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고 규제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여지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벡트에 주목해볼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도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다른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승호 대표님, 왜 벡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우선은 이게 이제 작년에 출발할 때 굉장한 네임밸류 있는 그룹들과 같이 진행을 했던 것도 이제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뉴욕증권거래소, 뭐 스타벅스, 뭐 이름만 들어도 되게 설레고 네.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곳들과 시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비트코인 거래를 스타벅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던 것처럼 이 스타벅스랑 같이 한다는 그 그림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게 만들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루 단위로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카고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진행했을 때는 한 달 주기에 굉장히 출렁임이 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루씩 간다면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이 부분이 좀 다양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도 굉장히 활력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여기서 벡트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 자체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라든지 이 수요량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된 이슈몰이를 했던 벡트, 기관 투자자 유입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이 되면서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최선준 부사장님께서는 혹시 네. 벡트가 또 유입이 된다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대략 한 200조 정도 되는데 그 미국 그 뉴욕 거래소에 그 등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 중에 이제 뭐 아마존이다 해도 사실은 시총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 이 기관들에게는 사실 투자 상품으로서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장인데 사실 이 부분을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훨씬 더 큰 거래를 일으키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더 안정적인 금융 상품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의 형제의 그 출렁 있는 그 사이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을 잡아서 뭔가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막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단기적인 시각이고 사실 장기적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장점들 현재까지 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벡트가 또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된 연기가 또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연기가 왜 됐었나요? 정윤성 팀장님. 네, 우선은 연기가 뭐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금 보면 우선 처음에는 2018년도 8월 달에 우선 벡트 출시를 이제 발표를 IC 같은 경우 했었는데 12월 달하고 1월 달 두 차례 연기가 됐었죠. 그런데 우선은 그 전에 보면 아무래도 그 연방 정부에서 5주간의 뭐 셧다운을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CFTC에서도 승인을 이제 연기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뭐 언론기관에 나왔던 거는 아직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됐었는데 또 여러 가지 좀 예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승인이 났었던 그런 선물 거래소들을 보면 아무래도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나 옵션 거래소 이런 데를 좀 보면 계약 만기마다 이제 현금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을 사는 사람이나 매도를 때리는 사람이나 어차피 만기 때 정산할 때는 달러로 이제 주기 때문에 그 거래소 자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서비스를 해주는 데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벡트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 보관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많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어야지만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만기 때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도를 때리는 사람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트코인이 향후 벡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벡트 같은 경우 수익원 같은 경우가 매수 매도를 통한 거래소 수수료와 뭐 보관 수수료 이 두 가지를 이제 받는다라고 했던 이유는 즉 이제 벡트에서 보관까지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이제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사고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존과는 좀 까다롭게 좀 그렇게 정책적으로 들여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어떤 제3의 기관에게 우리는 이걸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접점을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또 지연에 대한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좀 쟁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관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계속된 지연이 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연내에 출시가 가능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준 부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내 출시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사실 저는 꼭 연내 출시가 되길 바라고 사실 연내 출시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뭐 내년에 출시되더라도 출시만 될 수만 있으면 사실 이 부분이 그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시를 가능하냐라는 걸 예상한다면 제가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반드시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반드시 올해 안에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밝혀주셨는데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또 의견이 또 분분하거든요. 출시 이후에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정윤성 팀장님 보시기에는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나요? 네, 물론 크고 또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선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시세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네. 좀 서프라이즈하게 딱 나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뭐 하루 정도는 이제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텐데 이게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뭐 오픈이 됐다고 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 특히 이번에 벡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선물 거래는 어떤 레버리지를 강조해서 어떤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구매를 좀 땡길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보면 벡트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정성,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안정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급이 뭐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 급등의 파급력은 적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박승욱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형 호재라고 봐도 될까요? 대형 작년에 초반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호재감은 무게감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근래 이제 많은 대형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가 통과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또 통과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벡트가 연내에 출시가 된다면 사람들의 이제 뒤이어서 나올 것들, 뒤이어서 지금 많은 덩치 큰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면서 이게 아마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 청문회도 이제 열리고 있고 좀 촉각을 세우고 많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상황을 보면은 저는 연내 출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씨를 당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세 분의 한 줄평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이 벡트의 선물거래소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그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물거래라는 것이 그 현물거래 또 하나의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그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선물거래와 현물거래 사이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나는 것들도 실제 일반적인 그 증시에서는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 공급과 거래량 증대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이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이 1년이 걸릴 것이냐 5년이 걸릴 것이냐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호재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호재이자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승우 대표님의 한 줄평도 궁금하네요. 네, 근래 이제 그 헤비급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이은 헤비급 스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헤비급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흥행의 성공 열쇠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헤비급 이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좀 큰 이슈들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좀 계속적으로 좀 일부분의 시장이 아닌 점차적으로 이제 중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의 기업들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계에 이제 인싸가 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금융계 인싸가 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